전 시간 했던 거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순수 자연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뭔가 맞는 듯한데 틀렸습니다. 순수 자연과학이 아니라 응용사회과학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응용사회과학. 자,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아니면요 인간과 사물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 있죠. 요걸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제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있죠. 여기서 연결되는 각종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과학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성격 자체가 현장에 직접 써먹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싸잡아서 뭐라고요? 응용사회과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번 틀렸고 순수 자연과학이 아니라 응용사회과학.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 이걸 다른 말로 준부동산 이렇게 해주는데 이걸 합쳐서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넓은 의미 아니면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라든가 선박, 항공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합쳐서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 혹은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중에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이 있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경제적 개념 맞습니다. 자, 4번 해볼게요. 하나의 획지가 여러 개의 필지가 되는 경우는 있으나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는 없다. 틀렸습니다. 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지는 뭐예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는 단위이고, 자, 획지는요 우리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거 있죠. 여기 뚝뚝 잘라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양주에 있는 땅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필지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자, 획지는 사이사이에 가격대가 다른 게 무진장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라도 다양한 여러 개의 획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용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이행지란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의 다른 종별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요거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를 얘기합니다. 후보지. 항상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후보지입니다. 상호 간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후보지고. 자, 만약에 임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내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럴 경우는 이행지 해줘야 돼요. 이행지. 여기서는 상호 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요 후보지가 됩니다.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서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는 토지를요 이걸 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요 법지라고 하는 겁니다. 법지. 우리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그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있죠. 이런 땅을요 법지라는 겁니다. 요거는 측량 면적, 다시 말하면 윗집 소유를 인정합니다. 다만 활용실익은 거의 없는 땅, 이런 땅을요 법지다 이렇게 합니다. 법지.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도시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지가상품화를 노리면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한계지가 아니라 공한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한지다. 자, 그러니까 투기적 목적으로 그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이용도 안 하면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땅들 있죠. 이런 것들을요 공한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 틀렸고 8번 보겠습니다. 일물 일가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접성 때문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입니다. 개별성. 자, 뒷장에 그 해설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맥주 같은 경우에는,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그러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토지 한 평당 전국 어디 가나 같아요, 달라요? 다 달아다닙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어떤 지역의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있죠?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토지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요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이런 것도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자, 예컨대 이렇게, 자, 이 호평 지역에는 맥주가 남아돌고 평내 지역은 맥주가 모자라죠. 그러면 남아도는 걸 갖다 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이거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호평은 아파트가 모자라고 평내는요 아파트가 남아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아도는 걸 갖다 팔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이게 생기는 이유는요 꼼짝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부동성 때문이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하나인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으로 만들면서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이건 맞는 겁니다. 자, 예컨대 내가 춘천에 있는 땅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춘천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대체 그 근처에 도로는 있는지, 아니면요, 뭐 학교 같은 건 있는지, 병원 같은 건 잘 갖춰져 있는지, 가격대는 적정한지 확인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꾸 정보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정보는 직접 가서 확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임장 활동이다. 자,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걸 뭐라고요? 임장활동,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원룸 하나 지었는데 이걸 굳이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또 서울로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다 광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국지화 시킨다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꼼짝 못하는 바람에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역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국지화 시킨다 얘기입니다.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하는 거, 이거 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공유수멸의 매립은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증성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다 틀린 겁니다. 물리적인 절대량도 증가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은요 농지, 이만큼은 택지로 쓰이고 있는데, 자,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이 바다 밑에도 땅이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증성은 절대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 가능하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무슨 부증성의 예외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 전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에 불과하라고요? 용도를 바꾼 거, 용도 전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부증성의 예외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인근 토지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 및 외부 불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특성은요 인문적 특성인 국토성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 특성인, 뒷장에 있을 겁니다.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어떤 지역이 주택가가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러면서 보상도 안 한다. 이런 거를요 외부 효과, 특히 남한테 손해를 입히는 걸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걸요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왜 이 사람들이 여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집을 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면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꼼짝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냥 근처에 있으니까 인접성 때문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이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2번 틀렸고, 자, 13번 보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자,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 분할의 가능성 바꿔놓으세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있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준다 해줘야 됩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준다. 자, 예컨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20평 가지고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20평짜리. 자, 근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막 상가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갈비집 하고 싶습니다. 갈비집. 근데 갈비집을 하려고 하는데 20평 가지고 갈비집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될 것 같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80평을 팔겠답니다. 그러면 총 몇 평이 된 거예요? 100평 된 거죠? 100평 정도라면 이 갈비집 할만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용도를 바꾸는 게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다니까 합쳐서 이용하는 거니까 용도가 바꾸는 걸 아주 수월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직가구 현상이라든가 집약적 이용과 관련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요, 부증성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우리 맥주가 부족하면 새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만들면 되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다 다 내려갈 겁니다. 근데 자, 이 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만들 수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도시 인근 토지는 자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 비싼 땅에다가 한 1, 2층 지어서 이용하게 되면 손해죠. 자꾸 층수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걸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어쨌거나 자꾸 자, 토지에다 노동자본을 많이 투입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요? 집약적 이용이다. 이렇게 이거는 다 부증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나누실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 자, 전 시간에 했던 게 좀 기억나시나요? 전혀 안 나요? 원래?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안 나신다고 그러시네. 자, 오늘은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에 그 부동산 수요 공급론, 요거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한 5개 정도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을 그 전체적 흐름을 좀 갖추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뭐 세세한 내용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부동산 수요 공급이론은, 수요 공급론은 이 경제학의 이제 그 극히 일부인데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떠한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학은 거의 한 500년이 넘는 어떤 장구한 역사 이런 걸 자랑하는 아주 전통적인 아주 고유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500년 전부터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 스미스라든가 멜더스, 리카도 이런 사람들이 이 부동산은 자본주의 경제는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막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1800년대 중반까지는 이 경제학을 설명할 때 다 말로만 설명했습니다. 뭘로 설명했다고요? 말. 그러니까 서술식으로만 자꾸 설명하니까 이 말이라는 게 처음에 말할 때는 잘 알아듣기 쉬운데 계속 말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갖고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뭔지 좀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이 1892년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던 그 알프레도 마샬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경제학 원리입니다. 경제학 원리.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뭘 거기다 설명하고 있냐면 수요 공급 이론, 그리고 탄력성, 기타 외부 효과, 아니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프. 그래서 자, 그 이후로 이 경제학이 비학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전에는 뭐 정치학 이런 거 일부였었는데 이게 이제 경제학이라는 독립적인 학문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이제 이 수요 공급 이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쪽에다가는요, 가격 이렇게 해줄게요. 가격. 이쪽에는요, 수량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좀 덜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더 살려고,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요다. 그 다음에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컨대 어떤 롱 패딩 코트의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런 거 더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죠? 더 만들고 싶죠? 반대로 요즘에는 이제 롱 패딩 코트가 약간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좋아진 걸 자꾸 만들려고 할 겁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걸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입니다. 이걸요 공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을 균형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균형 혹은 균형점.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된 도구입니다. 이 경제학이 이렇게 크다면, 할 얘기가 이렇게 많다면 얘는 그냥 입문 과정에서 살짝 얘기하는 게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된 도구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근데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설명합니다. 뭘로 설명한다고요? 영어. 자, 그래서 이 수량을 영어로 이제 quant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quantity. 자, 그 다음에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price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요를요, 요걸 demand 해줍니다. demand. 이렇게. 공급을 뭐라고요? 요거를 supply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균형을요 equality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하는데 이것도 영어를 다 쓰게 되면 좀 복잡스럽죠. 그래서 줄여서 지금부터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자, 이렇게 P 해주면 뭐라고요? 가격입니다. P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가격.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이 Q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수량. 수량은요, 소비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판매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D 이렇게 해주면요, 수요, 혹은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S 이렇게 해주면요, 공급,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그 다음에 E 이렇게 해주면요, 균형, 혹은 균형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쭉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혹자는, 자, 이게 이제 가격이 변하면 이제 수량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량이 변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걸요, 약간 유식한 편으로 독립변수 해줍니다. 독립변수. 요걸요, 종속변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X축, 요 Y축,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그래프를 그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냐? 요거를 독립변수, 얘를요, 종속변수. 요것 때문에 종속적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수학인데, 여기는 거꾸로, 자, 여기다가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해 헷갈리게. 자, 그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약속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앞으로 가격과 관련돼 있는, 가격의 성격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세로축에 놓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세로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이자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놓자고요? 세로축에 놓자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가로축에 놓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어디 가나 이제 유학을 간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항상 제가 어떤 테마를 공부할 때도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요거는 뭐 그림을 그릴 게 별로 요거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은 큰 틀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항상 큰 흐름 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시고 뭘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무턱대고 막 어디 들어가서 헤매고 있으면 공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랍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이 큰 틀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 틀 내에서 항상 사고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충분히 합격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이 수요가 뭐냐, 이게 뭐냐,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요걸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목표.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내용들입니다. 요거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걸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공급은 또 뭐고 얘를 또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보내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공부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건데, 제가 항상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긴 할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수요나 공급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죠. 이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균형점이 부수적으로 이제 변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죠. 이게 증가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 균형감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변해 나가는 거, 이거를 세 번째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탄력성.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우리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하게 되면 쭉쭉 늘어나죠. 요거를 탄력적이다 아니면요 고탄력이다, 고탄력적이집니다. 근데 이런 옷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잘 안 늘어나죠. 이런 걸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이거와 똑같이 어떤 재화는 가격이 변하면 소비량이 크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요 아주 적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우리 쌀 같은 거 볼게요.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줄 수 있나요? 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어요? 쌀은 사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한다면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쌀을 한 공기씩 먹다가 10공기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변화에 상당히 어떤 재화는요 둔하게 반응하고, 어떤 것들은요 크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제 급한 형태를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요 탄력적,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를 공부하는 게 그 마지막이 아니라 네 가지를 공부하는 게 답니다.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다 되면 A4 용지 한 장 정도에 딱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무슨 잡다하게 암기하고 그러면 공부가 더 덜 된 겁니다. 그럼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면 더 정리가 끝난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다 정리 끝난 거예요. 별 크게 공부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연습 이게 계산 문제 이런 거 하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할 내용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우리 교재 보면 34페이지에 자, 부동산 맨 위에 제1절에 부동산의 수요 있죠? 요게 첫 번째 테마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35페이지에 중간에 수요량의 변화와 뭐가 있어요? 수요의 변화. 요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목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몇 장 넘겨보면 38페이지에 보시니까 부동산의 공급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39페이지 맨 위에 공급량의 변화와 뭐가 있다고요? 공급의 변화.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려고 이 얘기에 있다 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42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균형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균형점, 이제 이 동네 나가는 거 있죠. 요걸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보시면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겁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항상 교재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책은 너무 전 시간에도 얘기했나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 1월 달에 두꺼운 책을 나눠줄 겁니다. 거기다가 전부 다 제가 밑줄도 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요거는 그냥 입문 과정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요거는 요거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입문 과정에서 잠깐 쓰고 이제 마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그 책 있죠? 이 책 가지고 1년 내내 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1월 달에 나오는 책, 두꺼운 책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계속 보는 겁니다. 문제도 풀고.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맨 먼저 첫 번째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수요라는 것은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거를요,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쪽. 자, 그럼 제가 자꾸 사는 쪽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사는 쪽 입장에서 따지는 겁니다. 무조건. 요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헷갈려집니다. 그쪽과 이쪽이 헷갈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만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수요의 의의다 혹은 정의다 정도 알고 출발해야 되겠네요. 수요의 의의. 자, 수요가 뭐냐? 자, 수요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오비맥주가 있다면 한 2,000원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아니면요, 일주일에 한 5병 정도는 사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의를. 자,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오비맥주가 있는데, 한 2,000원 정도 한다길래, 한 50병 정도를 한 달에 사 먹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병 정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욕구해 줍니다.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사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 이제 수요의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요걸 조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맥주를 50병 사 먹겠다. 자, 다시 해볼게요. 내가 맥주를 몇 병 사 먹겠다고요? 50병 사 먹겠다. 요 표현 자체가 정확해요.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다시 할게요. 내가 맥주를 10병 사 먹겠다. 이 표현 자체가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0병이 하루에 10병인지 한 달에 10병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하려면 정확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0병 사 먹겠다. 아니면요, 한 달에 한 50병 사 먹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영어로는요, 일정 흐름, 기간을 나타내는 flow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량 변수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쨌거나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이 있죠. 소득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 통화량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경우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이러한 변수들이 있고, 변수가 뭐냐면 변해 나가는 각종 수치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이러한 변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하는 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변수가 있는데, 이 수요는 우리 일반 경제학을 얘기할 때는 자, 일정 기간을 좀 명시해줘야 됩니다.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일주일에 10병 사 먹겠다. 하루에 5병 사 먹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기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수량입니까? 아직은 구입한 건 아니에요? 아직 구입한 건 아니죠?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아직 구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려는 의사. 몇 개를 얼마에 사려는 의사인 사전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사전적 개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편입니다. 이 중에서 뭐 가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편입니다. 자, 요거를 잘 한번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 표현 자체가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살짝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반드시 실제 구입한 수량은 아닙니다. 구매하고자 어떻다고요? 의도된
수량을 얘기합니다. 요 표현 자체를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넘기세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자, 리아카 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여기는 받쳐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리아카 장수 아저씨가,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수박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게 사과 아닙니까? 수박은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 이 사과 장수 아저씨는 이제, 이 사과를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적, 경제적.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이성이 부합된 행동,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어디 가서 물건을 깎으면 깎았지 더 주려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파는 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돈을 좀 더 받고 싶겠죠? 이렇게 이런 걸 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줌마 입장은 어떻게 구입하려고 해요? 이거를 가능하면 돈을 조금 주면서 사과는 잔뜩 가져가려고 하죠. 이게 이제 아줌마 입장에서의 구매 행태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저씨 입장에서는 농산물 시장에서 띄워온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알게 모르게 사과는 조금 주면서 그 돈은 좀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저씨는 그 만 원에 7개를 팔려고 합니다. 7개. 근데 아줌마는 자 8,000원에 10개를 달랍니다. 자, 아저씨는 만 원에 7개 팔려고 하는데 아줌마는 어떻다고요? 8,000원에 10개 달랍니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줌마는 이제 그냥 가려고 하겠죠. 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저씨가 그냥 가는 모습을 뒷모습만 멍하니 보고 있다. 그러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저씨가 굳이 이걸 팔고자 한다. 그러면 아줌마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서 아줌마 하고 불렀다가는 아줌마 그냥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누님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나 그냥 반말 찍찍 깔리면서 친한 척하면서 에이 왜 그래 잠깐 내가 2개 더 줄게. 아니면요 1,000원 깎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줌마가 그래 오케이 그러면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9,000원에 8개가 거래됐다. 그래서 최종 거래하는 거죠. 최종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뭐라고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아줌마 입장에서 이 아줌마 입장에서만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어떤 선호도 같은 거 있죠. 이거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럼 사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 하면 그럼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이지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아저씨는 또 뭐냐? 아저씨는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누구하고 상관없다고요?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아저씨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팔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알겠나요? 시장에서는 사려는 수량과 팔려는 수량이 충돌하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다. 자, 약간 이해가 약간 되시나요? 그러니까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절충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자 어쨌거나 이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의 어떤 구매 행태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구매하고자 이 정도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이 아줌마는 요즘에 돈도 거의 없습니다.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BMW 딱 보더니 저거 사겠다 한다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수요는 반드시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돼야 됩니다.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 해줘야 되지. 자, 생각해 볼게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지나가는, 자,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저기 현대아파트 사겠다 한다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갖고 있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실질적인 수요를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자,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살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때 시장에서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조금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거 관련돼서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에는 일정한 기간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경제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요 영어로는 이제 flow 이렇게 얘기합니다. flow.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는 한 달 동안에 50개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런 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다른 예를, 어떤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모아놓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부러워했는데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월급이 아니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연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1,000만 원 버는 것은 많이 버는 거예요? 덜 버는 거예요? 100만 원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 급여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다. 이렇게 분명히 해줘야 되죠? 이런 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유량 변수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간을 좀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거 생각할게요. 자, 임대료가 30만 원이다. 그럴 경우는 한 달 동안의 임대료인지 1년간의 임대료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죠. 한 달 임대료가 30만 원이다. 1년간의 임대료가 400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기간을 딱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경제 변수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저량 변수다 해줍니다. 저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스탁 해줍니다. 이 스탁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증권 이런 표현도 있지만 자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이거는 특정 시점의 존재량, 축적량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존재량, 축적량. 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지 정확성이 떨어지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자 어디냐면 여기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9만 6,425명이다. 이 표현 자체가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떨어져요? 예? 자, 다시 할게요. 자, 어떤 정확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남양 지역의 인구가 69만 6,325명. 딱 떨어지잖아요.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진다. 왜냐하면 인구라는 것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내일 또 이사 간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 딱 명시해줘야 됩니다. 오늘 현재 인구가 아니면요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69만 6,325명이다 해줘야 돼요. 지금 아마 남양주가 70만이 좀 안 될 겁니다. 지금 약간 지금 몇 명 부족하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70만이 넘어갈 겁니다. 여기는 점점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남양주 지역에 있는 인구가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69만 6,325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저량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갔어요? 예컨대 아까 파란색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파란색? 아, 여기 숨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인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걸요, 저량 변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요것도 맞는 표현인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 건물 있죠? 이 건물의 가격이 104억 정도 된다. 이거 맞는 표현이야, 안 맞는 표현이야?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 오늘 현재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4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98억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계속 변동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 딱 명시해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다 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들은 다 시점을 딱 명시해줘야 됩니다. 이걸요, 저량 변수다. 구분할 수 있죠?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자, 요 표현 자체가 이제 저수지가 딱 있는데, 딱 보니까 저수지 아닙니까? 저수지가 딱 있는데, 자, 요 표현 자체가 정확한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흘러들어온 물의 양이 30만 톤이다. 요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 흘러들어온 물의 양이 1년 동안에 흘러들어온 건지 1시간 동안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죠. 한 달 동안에 흘러들어온 물의 양이 30만 톤이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걸요. 이거를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일정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간, 흐름. 그러면 이번에는 이 표현은 맞는가 볼게요. 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의 양이 자 3천만 톤이다. 고여있는 물의 양이 얼마라고요? 3천만 톤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여있는 물의 양은 계속해서 증발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죠. 계속 변화해 나가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고여있는 물의 양이 1420만 톤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이걸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축적량, 존재량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수요는요, 일정 기간을 좀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되겠죠? 다만 나중에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주택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양을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이죠. 이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예외적으로 저량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유량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때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요, 일단 일반 경제를 얘기할 때는 유량 변수로 설명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량 변수로 설명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요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봤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살려는 어떤 재화를 어떤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수요 곡선 이런 거 좀 알아볼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